답은 5시 30분까지 총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의 자료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이충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이충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기입니다. 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숫자가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도 열띤 의견 개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발제 내용에 대한 3인의 토론자가 한 30분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자 및 좌상의 질의 응답에서 30분, 백서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토론께서 50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토론의 내용에서 백서로부터 듣는 의견을 시간 많이 걸린 의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지 사전에 저희가 나눠드리고 받았습니다. 질문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따가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지 제출 못하시다 하더라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은 법의 힘이 좀 길긴 합니다. 작년에 소개된 대로 1년 전에 제정을 부탁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일 모레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당장 이렇게 적어서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의견을 소중히 받아서 다음 개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운영하는 데서 당장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자 3인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이시고 범건축대표이신 이성면 선생님. 그 다음 오우재 건축 대표이시고 시신건축가이신 김주경 선생님. 두 분이 건축 설계 산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면 마지막 소개해드리는 관의 입장에서 나오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단의 박근우 선생님. 이 세 분과 그다음에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의견을 같이 패널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은 TF 과정에서 이미 저희가 한 50여 회, 10개의 TF를 진행했고요. 50여 회, 정확하게는 46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다 참여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순서 반대로 제 그때 소개한 서울시의 박근우 도시기반시설공단의 박근우 선생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전 발주기관 입장에서 TFT에 참여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대표로 발주기관을 대표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작년부터 전 설계 부분을 설계 용역 발주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소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을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에서 저 발제한 내용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설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는 혹시 이상 아직까지는 저희랑 지금 거의 큰 맥락을 다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따가 또 동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소형 건축 설계 사무실의 김주경 공제 대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사무실 운영하면서 설계 공모 참여 기회가 많지는 못했을 텐데 또 기회 균등 부여라는 측면에서 소형 사무실 입장에서 의견이 좀 있을 거입니다. 김주경입니다. 저는 작은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TF를 계속 참여해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 제가 받아야 할 직접적인 이점이랄 거는 당장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3억 이상의 설계비를 고시금액 이상을 현상 설계를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참여 여지껏 해왔던 작업 자체가 그런 현상 설계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저희가 한 명의 건축사도 갖고 있는 임하는 자세는 일단은 좋은 건축을 만드는 제도로서의 첫 발자국이 아니냐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어차피 내일 모레 이제 발효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른 시행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겁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저희가 이제 TF 참여하면서 접근했었던 방식은 결국엔 좋은 건축을 만드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이런 것들 떠나 투명한 집행 과정과 그리고 절차에 맞는 과정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전제는 건축물이 개인 소유물이기 이전에 도시 속에 있는 하나의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의 그 전체적인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진행될 시행령과 이제 시행 규칙에 따른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연 박사님께서 하셨던 이제 설계 공모 발주 방식에 대한 많은 이견 속에서도 일단은 일단락되어 있는 안으로서 이제 시험 가동하게 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 앞으로 공공 건축물이라도 이제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도시와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설계 공모 제도 외에도 건축 설계사 진흥법에 대한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대한 다양한 제도에 의해서 기대가 의견을 너무 짧게 의견을 주셔서 이미 아마 많이 이전에 이미 토론회를 한번 거쳤고 내용이 다 파악이 돼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신 이정용 선생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현재 타이틀이 앞에 보신 것처럼 두 개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국건이 비율이고 하나는 범건축 대표입니다. 범건축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형 설계 사무 중에 하나이고요.
예상외로 아마 제가 근데 의견을 내는 것들이 대형 설계사무소의 편의를 위한 의견을 낸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이제 저희 김주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업진흥법이 실제로 김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설계사무소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사실은 이 법의 현재 문제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쪽의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가건축정책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건축법 체계의 전면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그 건축법 하나로 우리가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거의 80개 정도가 붙어야지 건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저희가 건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게 건축사인지 건축 관련법 변호사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건축법을 크게 세 가지 틀로, 세 가지 법규로 나누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화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저희 국거위에서 제 의견으로 낸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거위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합쳐진 적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안전이나 피난, 방제 이런 것들에 관한 기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익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법규들, 건축 관련 법규가 일단 그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예상되는 이를테면 그 건축 기준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법규 하나. 그 다음에 인허가와 관련된, 그리고 지역지구와 관련된 그런 법규. 그것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모법을 하나 갖고 있고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 붙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한 이유는 준주거 지역이라는 지역이 규정이 가능하다라는 모법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규모 이런 것들이 서울과 시골과가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준주거 지역에 호텔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골에는 거의 대부분이 준주거 지역인데 호텔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시골도 똑같이 적용하면 시골에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지역지구를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죠. 따라서 지역주기에 관련된 법규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맞춰서 스스로 규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건이 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실제로 건축의 전반적인 행정과 절차에 관한 기준법이 되는, 그러니까 세 개의 법규가 건축 전체를 서포트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2기 때도 제가 국거위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주체가 회사가 아닙니다. 건축사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제도들이 회사 위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실적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적 제한이 지금은 이제 좀 방법이 이 법에 의해서 방법이 새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염사무관님의 발표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은 또다시 회사의 실적이 우선되고 회사의 실적을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나라 건축사법과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저한테 바깥에 나가서 겨우 하고 온다는 얘기가
회사 이익과 상충된 얘기를 하고 오냐라고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작은 규모의 사무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건축계가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건축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저희 같은 기업형 사무실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개인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나 뭐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신용도나 재정 상태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용평가가 신용평가 기준 신용평가 기준이 된 이유는 뭐 공개석상에서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로비를 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회사만 이게 그 신용평가한 내용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 다른 서비스 업체들은 신용평가가 없어요. 변호사, 사무소, 신용평가 그 자기네들 그 변호사 수임하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건축사들만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뭐 관심을 안 갖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 개인 회사 뭐 얘기 말씀드리자면 신용도를 주주에게서 연간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중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신용도가 들어가는 평가에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신용평가 받을 방법도 없고 신용평가 받는 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규모와 관계없이 없어져야 되는 규모예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 법 만들 때도 얘기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슬쩍 끼어들었어요. 왜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다 건축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공정성. 근데 실제로 공정성의 정의가 뭡니까?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고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맞거든요. 건축사 여러를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기회를 갖춰야 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건축사가 다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도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냐고 관건이지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서 일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뭘 해야 되고 그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또 하나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주는 걸로 하면 아까 뭐 제이성 선생님도 잠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한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저절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하고 뭐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아키텍트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겠죠. 그러면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일을 한다면 일을 다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정상인 거고 3년을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저한테 일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기다릴 수 없으면 다른 분한테 가기 정상이죠. 그것이 양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 제도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업무 중첩도 이런 거를 잘 좀 만들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그런 걸 갖다 강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제도적인 그런 어떤 강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좀 길긴 했지만 제 의견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건축법의 건축 기준 또 행정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개인 실적, 대형 사무실 경우 개인 실적과 또 회사의 실적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세부 평가 기준에 들어간 신용도나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혹시 영철 박사님하고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선생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새로 제도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이제 발주기관의 많은 의견들을 국토부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설계사무소나 그 발주기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절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노력 끝에 그 고시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평가하는 부분을 뺐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고시금액 이상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좀 빼는 부분으로 달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주로 실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 아마 앞으로 건축사협회에서도 그 경력 발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입찰하시기 직전에 PQ선 내시기 직전에 그동안 신고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었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서 충분히 어떠한 큰 규모 용역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실적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의가 되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업무 중첩도 부분은 저희도 그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 그 발주에 대한 설계자의 그 용역 수행 과정들이 그 정보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 중첩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검증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자기 신고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 뭐 그 관련 그 같이 이제 응모한 사람들의 고발 뭐 이런 걸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한계가 있고, 그거는 조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이제 업무 중첩도가 평가가 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가 나가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그 부분이 시스템화가 되면 업무 중첩도를 예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업무 중첩도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 검증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과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얘기를 또 저는 하고 싶은데요. 건축이라는 그 작업의 특성을 봤을 때 실제로 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가 실적으로 먹고 사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언제인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 공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그 루이스 칸의 그 엑센터 도서관 굉장히 좋은 역할이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게 그 도서관이 루이스 칸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서관 작품이에요. 옛날에 도서관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작품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도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좀 까칠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추궁받을 거를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절묘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공무원들만의 문제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위에 있는 감사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바뀌는 시작을 우리는 이 지금 이 자리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합니다. 예. 업무의 중첩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다른 얘기 아니 죄송합니다. 고의가 나오는데 실책하고. 저는 지금 발주에서 말씀하신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을 발주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릇에 옮기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퍼서 온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저희가 그릇을 만들었으나 새로운 발주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가 좀 과도기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법의 개정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협의를 시작하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 해왔던 거랑 이게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못 해본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설명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설득을 해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저희 건축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런 제도나 이게 저희가 스스로 만든 제도가 아직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법령상 법령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건축 서비스 산업계가 그 건축을 발주하는 방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피동적으로 당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해진 걸 저희가 그동안 맞추고 따라왔던 상황이었다면 네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엇박자가 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를 막 하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거를 위한 좀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술사들의 등급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단이 시급 1단 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 뭐 공사에서 설계도 사후 관리를 주셨는데 하고 있는데 1단을 정하려다 보니까 넌 기술사는 아니네. 그럼 특급 기술자냐? 특급 기술사가 건축사는 없네. 그래가지고 지금 받은 기준이 프로슈머 기준으로 받았어요. 프로슈머가 뭐냐면 아주머니들이 집 지을 때 가서 보고 그 1단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건축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프로슈머 단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도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이 넓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설계도 사후관리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돈을 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빨리 이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건축사가 건축사고 두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소위 발주할 때 어떤 제도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거는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등록원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아까 사람이 등록한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리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건축사는 건설기술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기술에 의해서 점수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그동안에 별 생각 없이 저희가 받아왔었는데 그러니까 등록원은 뭘 해야 되냐 결국은 등록된 건축사나 혹은 건축사본 지금 당장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PQ 혹은 뭐 이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뭘 해낼 수 있는 게 일이 서로 코디네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발주처가 꼭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기획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선발의 내용하고 납품의 내용 프로젝트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프로젝트 모두 바뀌거나 그러면 곤란해. 기획이 완성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를 뽑거나 누구를 선발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선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것뿐 아니라 소위 적임자와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과물을 내는 것에 대한 납품. 이 납품은 설계 납품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준공도 한 마찬가지.
완료되었을 때 그 완료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없는 한 저희 업무는 굉장히 그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 잘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왕슈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던 얘기를 왕슈는 1년에 2개 혹은 3개만 지금 한다는데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원은 10명 이하로 반드시 운영하고 6시에 자기 퇴근하고 애 봐야 되고 문제는 그 건물들을 제가 봤을 때 현상 설계도 저런 안이 뽑힐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상 설계도 그 왕슈가 하는 업무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발주제도 뭐 연구 많이 하셨고 하시는데 조금 더 리얼해질 필요가 있다. 이게 좋은 건물을 분별해낼 건 저희 한국의 건축 가치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고 또 저희 가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제 논제를 좀 확대를 시키는 바람에 이런 이제 대가 기준에 대한 얘기 하셨고요. 또 등록원의 역할이 건축사나 건축사교의 실적 관리, 발주처의 책임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왕슈 얘기를 하셨지만 국가마다 사실은 이제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일본, 미국, 또 유럽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고 중국까지 비교를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나 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설계 발주 방식이나 신뢰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원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건데 저희는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공모를 통하지 않아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공모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제한 공모 같은 경우도 사실 큰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간단하게 제한을 해서 얻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투시도나 조감도를 보고 선정하는 방식하고는 달리 굉장히 전문적인 시스템들이 또 필요한 경우에 공정성 위험도 분명히 또 제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도입이 되면서 여태까지 건축법이나 건축법은 이제 빌딩 코드, 건축 기준을 정하는 거고 건축사법은 자격에 관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업을 하는 건축 설계업에 관련된 법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훈련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비로소 국토부와 우리가 어쨌든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건축 설계 산업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문제들은 이제 시작으로 해결했던 시작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 설계 공모하고 관련돼서 세부 수행 평가 기준의 PQ의 세부 수행 기준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자산으로서 한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법의 세부 수행 기준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건축 설계 산업이라고 하고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동떨어져 있을 때는 아시겠지만 통계상으로 1인 건축사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산업이라고 얘기하기에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급여 이상의 이런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1억하고 2.3억 미만은 어쨌든 기준들을 갖춰야 입찰의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몇 사람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무한회사든 주식회사 형태로 합쳐야 되고 또 실제로 공유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이 규모들이 커지고 경쟁력 규모들도 커질 수 있는 기회로도
아마 저는 작용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혼자 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 혼자의 건축사 업무 축적도가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 이 경우가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각 이 사무실의 형태나 또 인원 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걸로 봅니다만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사실 제가 박윤선한테 드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서울시에서 포럼을 하나 개최했는데 이게 발주제도의 차이에서 이제 비난 서울시청사하고 또 DDP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 내용하고 곁들여서 혹시 그 내용 잠깐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황스러워. 토론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발주제도가 굳이 이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서울시청은 애당초 턴키로 발주된 것을 진행 과정 중에 그 건축물에 대한 그 시청의 만족도 상 문제 때문에 여러 번의 변경을 거치다가 그 시공사의 턴키니까 시공사가 주관하는 아이디어 현상으로 안이 당선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동대문 디자인 파크는 발주나 그러니까 국제 현상으로 발주되었고 그 다음에 당선자가 일을 쭉 진행되는 데 비해서 그 공사비나 설계비에 관한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말씀드리죠. 물론 이제 건물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토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서요. 정량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DDP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상승 등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DDP는 상당히 운영과 진행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DDP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현상 공모 시에 그 공사비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좋은 건물을 수요한다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고 반대로 이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 턴키로 당선된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순환을 겪게 되는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한 순환을 겪고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턴키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천정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러온 안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안으로 그 공사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건물의 상호관계를 보니까 그 서울시청에서 그 아이디어 현상 당선자가 감리를 하지 못했던 이유로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건물을 완성하는 데 좀 미진한 점을 일으킨 것을 서울시청에서 알아채고 그 다음에 그 DDP 경우에는 감리 계약 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상호 관계를 보는 프로젝트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프로젝트 모두 공통적인 가장 큰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 건축이었는데 기획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정도 기획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서울시청에 대해서 어디로 갈까 해서 기획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혀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그 기획 과정이. 그러니까 서울시청이 필요하다는 건 자각을 했지만 1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비와 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텀이 상징성을 위해서 상당 부분 시간과 자원을 허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DDP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오가나이즈도 잘 됐고 발주도 잘 됐는데 중간에 이제 공사비가 상승되는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에 대해서 즉 다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절차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모순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토론에서 또 더 재미있었던 거는 아니 왜 갑자기 서울시청과 DDP가 그동안에 많은 더 큰 공공건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박정현 씨라는 건축평론가가
그동안의 공공건축은 전부 산속에 있었다. 근데 도시 내로 나오기, 대규모의 공공건축이 도심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나오면서 이게 시민들과 반응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술의 전당과 현대미술관,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이거와 비교하면서 대규모의 공공시설물들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시민들과 직접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올라갔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 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이게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로 광화문 경복궁 옆에 지어진 또 중요한 공공건축인 현대미술관은 이상하게 또 이건 별로 이슈가 되지 못했다.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공건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외형을 통한 건축물들 지금 우리가 너무 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경한 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굉장한 데 비해서 솔리드하고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날 나왔던 얘기들은 매우 정확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예. 발주제도의 사례를 아주 며칠 전에 있었던 의견을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DDP 같은 경우는 국제경보로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전 1등 뽑기 전에 시장에 재단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증거하고 공사비도 증거하니 이걸 뽑아도 되겠냐 하고 아마 재단을 얻어서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제도 두 가지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발주제도하고 관련해서 혹시 박근호 선생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지껏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핵심에 좀 이렇게 어긋나서 진짜 보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에 시행 예정인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그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얘기가 그래서 너무 퍼져서 그렇게 하고, 공무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적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TF 활동하면서 이거를 없애자는 거에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동의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도피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실적마저 다 없애버리면 여기 오신 분 중에 발주청도 있겠지만 발주기관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분간은 일정한 금액은 무슨 실적을 줬다가 가가면서 문제를 없애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김준희 지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건축사도 있으실 거고 발주청에서도 오셨을 텐데 일반 시민도 계실 테고, 근데 제가 이번에 TF 참여하면서 박근혜 주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인 것 같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지금 현상 설계를 뽑은 저 건축사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까 의심이 돼요. 뭐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업무 중첩도 없이 계속 일에 매진해 줄까, 조바심을 내면서 계속 관리 감독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발주청에서 나오는 것도 다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요. 그리고 실제로 현상 설계 과정에서 이 팀을 뽑았는데 이 팀을 왜 뽑았는지 명쾌한 설명 안 해주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 예우 비슷하게 설계 발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주청에 대한 불신이 건축사들 사이도 많더라. 그래서 사실 저희 TF 하면서 발주청과 이제 머리 맞대고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 불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중간 역할을 한 곳이 이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염초로 박사님이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얻어내야 할 가장 큰 가치가, 결국엔 저는 저희 이번에 뭐 법이 뭐 제정되고 무슨 기준이 나온다고 해서
뭐 모두 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결국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서로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가장 투명한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심사위원이 누구를 뽑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 심사위원들이 100% 나와서 심사해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 조건은 그 내부 심사위원이 공고시에 발표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저희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규모 사무실 운영한 저희 입장이었고요.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투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 불신도 없어질 것 같고요. 사실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숨겨진 너무나도 불공정한 불합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투명하게 열어서 봐야 된다. 근데 투명하게 열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열려있는 창을 계속 지켜봐 주셔야 발주 제도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첫걸음이라고 할 때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제도의 이제 보완적 자체가 실제로 어떤 현상 설계에서 되어가는 과정을 유심히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이 됐구나.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이제 뭐 박인 소장님 말씀하셨던 뭐 DDP나 서울시청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공론화되죠. 사실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무슨 담론이 존재하겠어요? 좋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돌지만 결국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어떤 불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허물고, 그리고 그걸 계속 지켜봐주면서 계속 차곡차곡 보완해 나가는 것이 결국엔 좋은 건축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면 선생님 의견을 듣고 객석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방금 김주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자꾸 뭐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건축사들이 분명히 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전문가로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주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 투명성에 더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됐을 때, 수주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건축사로서, 전문가로서 져야 될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이 전반적으로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것이고요.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를 좀 더하기도 더 하고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 토론 전에 저희가 사전에 질의서, 의견서를 나눠드리고요.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신 분이 있고요.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에서 먼저 질문한 내용 중심으로 윤철호 박사께서 답변을 좀 하고 그다음 플로에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주시려고 걱정을 했는데요. 적당하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거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전체 법 하위 법령과 운영 지침 수준 평가 기준의 원본을 저희가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뭐 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 과거에 설계사무소에 몇 년 사원으로 일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평가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100%다 파악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질의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계속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필요성만 느끼시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부분을 남는다든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그 질의 내용하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주처에서 현상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수의시담을 통해서 회수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수의시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발주처가 예상할 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대응책은 현재는 명확하게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공모 지침에는 보상 비용을 이유로 설계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시행령 하위법령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재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을 따로 이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안행부는 따로 있긴 한데요. 거기에 그 설계 공모와 같이 그러니까 발주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 비용을 따로 이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의견을 전한 바가 있고,